네, 반갑습니다. 태세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격 통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규모의 경제하고 범위의 경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 얘는 딱 네 번 나오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호무형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규모의 문제가 한 세 문제 정도 오늘 풀 텐데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냐면 딱 쓰시면 돼요. 규모의 경제가 뭔가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면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 그래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우선 많이 만들자. 많이 만들면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 이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규모의 경제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얘가 페어, 짝으로 다녀요. 짝이 누군데, 짝이 누군데요? 바로 범위의 경제가 있어요. 얘는 영어는 앞에 써 있으니까 스코프라고 하죠. 스코프. 이코노마이즈 오브 스코프. 그죠? 스코프. 잘 하면 그죠? 스코프.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범위의 경제는 뭔데요? 범위의 경제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원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전국에 있는 맛집이라고 한다면, 범위의 경제는 여러분들 순댓국 맛집은 메뉴가 순댓국밖에 없잖아요. 그럼 순댓국을 못 먹는 친구가 있으면 못 가요. 그럼 어딜 가야 되냐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메뉴가 정말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가야 될 거예요. 아마 뭐 맛의 천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맛의 천국은 맛을 특출하게 뭐 대량 생산해서 평균을 감소하기보다는 다양한 걸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범위의 경제 사례라 볼 수 있고, 전국의 맛집은 한 가지 메뉴만 딱 선택 집중을 해서 평균 생산량을 감소시키겠죠. 왜? 뭐 해장국집이니까 배추도 많이 사갖고 오니까 싸게 사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고기도 많이 사오니까 싸게 사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해서 생기는 게 규모의 경제.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하게 만족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범위의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항상 쌍으로 다닌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문제. 다음 보기 중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자, 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 이거 찾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생산 비용 얘기 나와요. 생산 비용. 생산 요소 가격이 감소할 경우, 시장에 다수의 생산이 존재할 경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딱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문제가 또 나오겠지만 자연 독점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규모가 커진다 이런 것들하고 답은 그거 찾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자,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2배 증가할 때 생산량이 2배 이하로, 이거는 규모의 불경제죠. 규모의 불경제. 예, 투입량을 2배 했는데 두 배 했을 때 옛날보다 2배가 더 안 나와.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럼 규모의 불경제라는 표현을 쓰죠. 불경제. 자, 그러면 규모의 경제, A기업이 상품 생산하는 데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있다. A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우하향한다. 사실은 시험 보실 때는요, 이거 찍었으면 딱 찍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왜냐하면 2번, 3번, 4번, 5번 이게 답이 확실하게 1번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 못하셨으면 시험 때 읽는다고요. 2번, 기업의 장기 총비용 함수가 직선이 된다. 공장의 크기를 2배를 하게 되면 생산량이 2배가 된다. 뭐 투입 요소 2배로 늘리는 경우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한다. 하게 되면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얘기를 딱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아무튼 시험 보실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딱 찍고 1번 찍고 2, 3, 4, 5 거긴 보시면 안 돼요.
그래야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렇죠? 그런 문제를 또 계속 풀 수가 있어요.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규모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답은 여러분들 이거 답은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바로 나머지 문항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해석 공부하실 때 하는 방법인데 시험 볼 때는 절대로 다 보면 안 되지만 우리 공부할 때는 이런 단어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 독점이 생기는 원인이다. 자연 독점이 뭐냐면 한 기업이 더 많이 생산하면서 평균 비용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자연 독점이라고 그래요. 혼자 하는 게 나을 때, 뭐 수도라든지,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수도, 전기 혼자 하게 해주죠. 그런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자,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단가가, 그렇죠? 투입 대비 생산량이 빨리 생산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 한마디로 비용이 절감된다. 전문화가 되면 여러분들 생활의 달인 나오죠?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투입 대비 한 사람이 10개 만들고 한 사람이 100개 만들면 훨씬 더 그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생산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이건 분명히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류가 많아지면 비용이 커지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범위의 경제의 단점이죠. 범위의 단점.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빨리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천천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요런 단어들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면 앞에 문제 답이죠. 기업이 장기 평균에서 우하향한다. 우하향하니까 반대잖아요. 그렇죠? 산출량 증가함에 따라 산출량은 증가하는데 비용은 감소한다. 그러면 산출량과 비용 사이에는 반비례 곡선, 수요곡선 같은 형태로 그리면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문제를 뒤에서는 똑같이 문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변제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자연 독점이 생기는 원인이다. 생산단가 낮아진다, 전문화 때문에 생긴다, 장벽 강부한다 이렇게 하던 이런 문제, 이게 문항들을 이런 단어들을 자꾸 기억을 하셔야만 나중에 규모의 경제 문제 딱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항이 똑같지 않아요. 하지만 내용, 그 뉘앙스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평소에 푸실 때는 이런 것들을 꼭 자꾸 체크하시면서, 그렇죠? 체크하시면서 푸시는 게 좋죠. 자, 여기 이제 보호무역 나오는데요. 보호무역.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호무역을 이제 이게 무엇인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호무역에 대한 사례를 한번 그러니까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보호무역을 프로텍티즘이라는 표현을 써요. 프로텍티즘. 근데 이 보호무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가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신보호무역주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통적 보호무역주의는 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산업화 초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산업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 뒤를 따르던 독일과 미국은 아직 농업국가예요. 농업생산국가.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에서 막 공장에서 기계로 막 찍어내는 물건들이 독일과 미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 독일과 미국은 그 물건을 아예 만들지 못해요. 뭐 당연하게 하겠죠. 왜 안 만들어 봤으니까. 그리고 만들면 만들수록 영국과 프랑스가 기술력이 더 빨라질 거고 좋아질 거고 평균 생산 비용이 낮아질 거고 그러면 미국과 독일은 맨날 이제 맥주 만들고 밀 기르고 이래야겠죠. 자동차 못 만들고. 그래서 나왔던 이론이 바로 뭐냐면 유치산업보호론이라는 게 나와요. 프리디 리스트, 즉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디 리스트가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산업이 유치해. 근데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산업이 언제 어떻게 될 것 같지? 당신들의, 그러니까 영국, 특히 영국이겠죠? 영국 너희들의 그 산업과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만큼만 좀만 봐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겠어. 뭘로? 관세로. 이게 바로 유치산업보호론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에서는 그렇죠?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에서는 주로 어떤 나라가 하게 되냐면 주로 후진국이 하겠죠. 저개발국이 하겠죠. 어떤 산업에 대해서? 유치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세라는 방식을 가져와서. 그리고 그 산업만 보는 거지 여타 보복적인 다른 산업을 보지 않아요. 자신들의 뭐 실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업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미시적 관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미시적 관점에서. 그런데 신보호무역지는 약간 달라요. 신보호무역지는 누가 하는데요? 선진국이 하는 거야, 선진국이. 아, 왜?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 실업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관세? 관세는 WTO에서 막 두들겨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세가 아닌 듯한, 관세 아닌 것을 하는데 자유무역주의인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보호무역주의 이런 듯한, 네 거 아닌 내 거 아닌 이런 듯한 느낌이니까 어떤 국가가 한다? 선진국이 어떤 산업에 대해서 자 이제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실업 때문에. 얘를 하향 산업이라고 하죠. 쓰러져가는 산업. 하향 산업에 대해서 무슨 방식으로? 비관세 방식으로. 이때 영어가 NTB라고 하죠. Non-Tariff Barrier. 그렇죠? Non-Tariff 관세는 테리프란 표현 써요. Non-Tariff Barrier. 비관세 장벽으로 어떤 실업을 본다 그랬어요. 실업. 또 저 나라가 우리 산업에 대해서 보복 관세하고 뭐 반덤핑 관세 부과하고 있어. 그래 너도 한번 다 당해봐. 보복적, 거시적. 그래서 거시적 관점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를 그죠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후진국 유치산업 관세, 선진국 사양산업 비관세. 자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뭐라 되어 있냐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수입 규제 발표하는 통사업을 가하였다. 얘네가 세탁기 못 만들었겠어요? 아 얘네가 먼저 만들었겠죠. 태양광 패널 먼저 만들었겠지. 그럼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왜? 자국에서는 경쟁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복적 또는 자국의 실업을 방지하고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싹 보시면 자 가가 뭐가 있냐면 중상주의라는 게 있어요. 중상주의는 언제 나왔던 거냐면 그 과거 여러분들 절대왕정이라고 하죠. 봉건 시기가 지나고 그죠? 뭐 반지의 제왕이 나왔던 봉건 시기가 지나고 절대왕정. 왕의 권한은 어디로부터 왔다? 그렇죠. 신으로부터 왔다.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세게 잡으면서 그때 나왔던 경제 체제가 중상주의예요. 국가의 부는 어디로부터 온다? 그 국가 가지고 있는 금, 은, 귀금속으로부터 온다. 중상주의.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야겠어요? 수입을 많이 해야겠어요?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안 하겠죠. 그러면 남들 거 안 사주면서 자기 거만 팔고 싶어 해.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식민지 거기서 해야지. 가서 막 팔아 제껴야지. 그러면서 그 경제 체제가 중상주의고 그다음에 관료제가 필요하고 상비군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많이 하려면 수입해야 된다, 수출해야 된다. 당연히 수출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중상주의예요. 절대왕정. 자, 거기에 두 번째 국부론. 이거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아담 스미스 쓴 책 국부론. 아담 스미스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죠. 자유경쟁 체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네 번째 파트에서 배울 아담 스미스의 절대 생산비설, 절대 우위론. 비교 우위론에서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생산비설, 비교 우위론. 자, 고전학파의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는 무역을 하는데 두 나라가 뭐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이득 볼 수 있다. 뭐 하면? 더 잘 만드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서로 잘 만들 것을 특화하게 되면 두 국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다음 주에 설명할 다음번 네 번째 파트에서 나올 거예요. 그때 공부하도록 하시고 아무튼 국부론은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니까 보호무역주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 대부분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치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국부론 아니죠? 데이비 리카르도 아니죠? 비교 우위 아니에요. 그러면 가바 들어가야 돼. 가바. 오케이. 그럼 답은 2번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다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지금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역 확장법 232조 이거 공부 안 하면 당연히 모르죠. 이게 뭔데요? 1962년 미국에서 만든 그 보호법이에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재화에 대해서는 무역을 이렇게 억제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역 확장법 232조인데 62년 제정 이후에 딱 두 번 사용됐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쓰는 거예요.
미국의 안보라는 정말 세탁기가 무슨 안보예요. 세탁기가. 태양광 패널.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무역 확장법 232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반관세 덤핑을 그저 압박할 때 수입 규제 제한하면서 꺼낸 그 카드가 수입 그죠? 무역 확장법 232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신문을 읽으셔야죠. 평소에 신문을 많이 읽으셔야만, 그때 신문 읽으실 때, 트럼프가, 야, 한국의 세탁기, 네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규정,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역 확장법 234조였다. 32조였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근데 다 그렇게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로섬은 뭐예요? 내가 10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10을 잃어야지. 이게 제로섬 게임이잖아. 당연히 지금 트럼프 생각도 맞죠. 한국 니네가 많이 버니까 우리가 못 버는 것 같아. 지네는 로켓 만들면 되잖아. 왜 꼭 세탁기 만들겠다고 그래.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거 제로섬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답은 가다바.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방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림 그릴 때는 여기 이제 Q가 나오죠. 양이 나오고 가격이 나와요. 이때 자, 이 가격과 양이 비례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그리고 S를 써요. 서플라이라는 개념, 서플라이. 바로 공급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D를 써요. 디맨드죠. 수요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균형 앞에서 했었죠.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이 된다. 그 만나는 곳을 우리가 균형 가격, 균형 수급량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괴리될 때는 놔도 된다. 왜? 지가 다 할 거니까. 위라면 아래라면 다 이제 앞에서 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울 게 몇 개 없는데 외울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수요 곡선 이동. 그럼 이제 공구곡선을 같이 연결시키면 되는 거니까 수요 곡선 이동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수요 곡선 내에서 수요 곡선 자체가 말이 좀 다르죠? 말이 좀 달라요. 자, 1번을 표현하게 되면 수요 곡선을 그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방금 그렸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렸어요. 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로 얘가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는요. 이런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든지 또는 이렇게 가든지.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자, 1번은 뭐라 했었냐면 수요 곡선, 그러니까 내에서 수요 곡선 상.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죠. 수요 곡선 상. 2번은 수요 곡선 자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외울 것도 아니지 뭐. 자,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가져오는 요소는 딱 한 개밖에 없다. 오로지 P다. P의 변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밀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P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방향으로 가겠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죠? 수요가 감소하겠지. 그렇죠?
보통 이제 수요량의 감소라고 하는데, 그죠? 수요량의 감소야. 수요량의 감소. 수요량의 감소.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 뭔데요? 그러면 그들은 P 이외의 것. P 이외의 것이 뭘까? 가격 이외의 것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가격 빼고 다란 얘기야. 다시 이야기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어요. 야, 사과를 먹으면 100년산인데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늘어나겠죠? 그럼 이건 가격이 변화요? 아니에요. 뭐가 변했어요? 기호. 그렇죠? 뭐 사람들의 선호가 바뀐 거예요. 선호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 사과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과를 먹으면 100년을 산대. 그래? 이렇게.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밀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그죠? 수요가. 그럼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사과 먹으면 죽는데 단명한데. 아, 그래? 안 먹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과 가격이 바뀌어서 변하는 것은 수요 곡선상에서 변하고요. 사과의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해서 수요 곡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 아래는 수요의 변화. 한마디로 여러분들, 위에서는 수요 곡선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고 아래쪽에서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이런 것도 될까요? 최근에 태풍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과가 많이 떨어졌어. 그렇죠? 사과가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걔는 수요가 변한 걸까요? 아니죠. 걔는 뭐가 바뀌었을까? 공급이 바뀌었어요. 공급이. 그렇죠? 걔는 뭐다? 공급이 바뀌었지. 공급.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과 개수가 많이 줄었을 거 아니야. 이거는 평소에 먹던 사람들 동일해요. 그런데 공급이 줄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 그죠? 가격은 올라가겠죠. 왜 팔 게 없잖아. 타인의 가격이 올라가겠지. 얘는 무슨 변화야? 예, 가격의 변화죠. 가격의 변화. 그죠? 가격의 변화. 이해되세요? 두 번째. 그러면 사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됐어. 그래서 기존에는 10개 만들던 기술이 100개를 만들게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바뀐 걸까? 공급곡선 내에서 이동할까요?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할까요? 그렇죠.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하겠지. 자체가. 다시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서 사과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지역에서 온도가 막 너무 올라가서 사과가 안 나와. 가격은 아니죠. 이건 뭘까? 아,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늘어나면 보세요, 여러분들. 늘어나면 오른쪽, 그렇죠? 우상향. 줄어들면 왼쪽, 늘어나면 오른쪽, 줄어들면 왼쪽.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건 다음번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 거니까 오늘은 그냥 오늘 수업에서는 수요 곡선 이동, 그렇죠? 이동만 기억을 합시다. 수요 곡선 이동인데 두 가지다. 하나는 내에서, 그렇죠? 내에서. 두 번째 하나는 또 하나는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지. 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오직 뭐다? 오직 프라이스의 변화. 프라이스의 변화. 자체가 이동하는 거 뭐? P 빼고 다. P 빼고 다. 그죠? P 빼고 다. 그럼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아하, 보세요. 수요 곡선의 이동의 문제인데 얘는 뭐예요? 원래 보세요, 여러분들. 까만 선에서 왼쪽으로 갔죠? 자, 아래 그림은 그렇죠? 사과의 수요 곡선이 나타낸 것이다. 사과의 수요 곡선이 D에서 D1으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에서 1이 간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런데 그럼 이거는 가격 아니죠. 가격 이외의 것들이 바뀌는 거야. 가격 이외의 것들. 자,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럼 딱 X. 아니야. 사과 얘기가 아니야. 가격 얘기가 아니야.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였다. 이거죠. 가격은 아니지만 소득 감소는 사과를 덜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
내 가처분 소득이 작아진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자, 우선 나 찾았어요. 자, 태풍으로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사과 생산량이 감소한 거면은 뭐가 움직여야겠어요? 그렇죠. 공급 곡선이 움직여야겠죠. 공급 곡선이. 꽤는 아니지. 그 다음에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귤의 가격이 뭐 했다? 하락하였다. 자, 정말 좋은 문제네. 귤을 뭐라 했냐면 사과를 밑줄 쫙 동그라미 뭐라 했어요? 대체할 수 있는 뭐가 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과하고요. 귤은 무슨 관계다? 대체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체제 관계가 사과하고 귤하고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가격이 동일한 1,000원씩이었는데 귤 가격이 500원이 돼버렸어. 그 사람들은 귤이 싸졌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사과는 비싸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귤 가격이 하락하니까 귤의 소비가 늘어날 거고 당연히 사과에 대한 소비는 줄어드는데 그거는 사과 가격의 변화예요? 귤 가격의 변화예요? 당연히 귤 가격의 변화죠. 사과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잖아. 귤이라는 대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보완제, 대체제. 이건 꼭 공부하셔야 돼요. 보완제, 대체제. 이게 항상 공부하실 때는 제가 이제 항상 학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무조건 커피 믹스. 이것만 생각하시면 이 보완제, 대체제 문제는 끝나요. 자, 커피 믹스. 자, 보완제 할 때는 커피 믹스에 뭐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커피 들어가요? 설탕 들어가요? 또 뭐 들어가죠? 프림 들어가겠죠. 자, 커피, 설탕, 프림이 들어간다고. 커피, 설탕, 프림. 커피 믹스야. 무슨 또 스타벅스 얘기하지 말고. 자, 커피 믹스에서 커피, 설탕, 프림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보완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특히 설탕은 딴 데서 쓰지만 혹시 여러분들 프림 평소에 막 퍼먹나요? 안 퍼먹어요. 언제 먹어요? 이 커피 믹스 먹을 때만 먹어. 그러면 보세요. 커피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커피의 가격이. 그러면 커피의 가격이 올라갔으면 프림은 따로 안 먹어요. 커피 때문에 먹는 거야. 커피의 가격이 올라갔으면 커피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프림의 수요는 얘도 같이 감소하겠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커피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제3의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한마디로 얘는 무슨 관계다? 보완관계다. 그래요. 보완관계다. 보완관계다. 자, 그다음에 커피 믹스 중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동서 식품 커피 믹스가 있고 동서. 그렇죠? 연하커피잖아요. 김연아가 광고하는 거. 동서식품에서 만드는 게 있고 테이스트 초이스, 네슬레에서 하는 게 있어요. 차라리 이제 경쟁적이지. 사실은 그냥 대체제 제일 좋은 거는 사이다 콜라. 우선 커피라고 하긴 했으니까. 제가 지금 커피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자, 맥심, 모카 골드가 있고요. 테이스터스 초이스가 있어요. 테이스터스 이거 이제 경쟁사야. 자, 맥심 모카 골드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테이스터스 초이스의 수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둘이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제3의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대체 관계.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제3의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보완 관계. 이게 경제학적 정의예요. 그래서 커피 믹스 했지만 그럼 대체 관계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사이다. 콜라. 자, 갈비집 가서 이모님 사이다 한 병 주세요. 떨어지는데 콜라 주세요. 이런다고. 가격도 안 물어보죠. 사이다 주세요. 떨어지는데요. 콜라 주세요. 그 누구도 사다 주세요. 이러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참이슬. 공부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처럼 무슨 관계다? 그렇죠. 대체 관계죠. 대체 관계. 참이슬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처음처럼 수요는 증가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보완제와 대체제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앞에 문제에서 뭐라 했었냐면 자,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 얘기할 때 사과 가격 얘기했어요. 수요 곡선이 지금 자체 이동했죠. 그러면 사과의 가격이다 아니면 다른 것들이다? 가격 이외의 것들이다.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다? 당연히 답 아니야. 소비자의 소득은 가격은 아니잖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니까 사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작아지겠죠. 거기에 태풍으로 사과가 감소했어. 그럼 당연히 뭐가 바뀌어야 돼? 걔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사과를 배치할 수 있는 귤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사과는 당연히 덜 먹겠지. 답은 뭐다? 나가 되겠죠. 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요 곡선 맛만 봤어요. 네 번째 시간에는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을 그래프로 설명을 하고 보완제, 대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테스트의 세 번째 시간,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네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